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논일던 시절, 깊은 산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은 바람소리와 물소리가 끊이지 않는 고즈넉한 곳이었는데,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에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기와는 군데군데 깨지고 담장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금이가 있었지만, 마당은 언제나 정갈하게 쓸려 있어 주인의 성품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곳에는 평생 글만 읽으며 살아온 김진사라는 늙은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진 재산이라고는 낡은 서책 몇 권과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가 전부였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넉넉하고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젊은 시절 한양에 올라가 과거 시험을 보기도 했으나 벼슬길이 맞지 않아 낙향한 뒤로는 오로지 학문에만 정진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식도 없어 적막한 집에서 홀로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진사의 허리도 굽고 기력도 예전같이 않아지자 마당에 자풀을 뽑거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조차 버거워지기 시작했는데, 끼니를 챙기는 일은 더욱 고역이라 가끔은 물 한 사발로 배를 채우고 밤을 지새우기도 일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홀로 사는 김진사를 딱하게 여기며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꼿꼿한 선비의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여 그마저도 정중히 사양하고 돌려보내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는 다가오는 겨울을 혼자 힘으로 나기에는 무리라는 것을 깨닫고 늦기 전에 집안일을 거들어줄 머슴을 하나 들여야겠다고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머슴을 들이는 일은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건강하고 일 잘하는 머슴을 구하려면 적어도 수십냥의 돈이 필요했지만 김진사의 수중에는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쌈지를 꺼내어 엽전을 세워보았는데, 동전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짤그랑거리며 처량하게 울려 퍼졌고, 아무리 세워보고 또 세워봐도 손바닥 위에 놓인 돈은 단돈 3냥뿐이었습니다. 이 돈은 김진사가 책을 필사해주거나 아이들을 가르치며 받은 곡식을 조금씩 팔아 모은 그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귀한 돈이었지만, 장터에 나가 사람을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김진사는 한숨을 푹 내쉬며 쌈지를 다시 묶으려 했으나 창호지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뼈마디를 시리게 하자 눈 딱 감고 장터에 나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혹시나 하늘이 도우면 인연이 닿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 그는 갓을 고쳐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읍내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거려 발 디딜 틈조차 없었는데,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와 닭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습니다. 김진사는 왁자지껄한 인파 사이를 지나 사람을 구하는 인력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에는 건장한 사내들이 줄지어 서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힘 꽤나 쓰게 생긴 장정들은 저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50냥이니 100냥이니 하며 몸값을 불렀고, 개 중에는 솜씨가 좋아 보이는 이들도 있었으나 그들의 몸값은 김진사가 가진 3냥으로는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거강군들은 행색이 초라한 김진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돈이 없어 보이는 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다른 부자 양반들에게만 굽신거리며 좋은 일꾼을 소개하기 바빴습니다. 김진사는 주눅이 들어 사람들 틈에 끼지도 못하고 먼발치에서 서성거리며 역시 3냥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나 싶어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장터 구석진 곳에 쌓여있는 지푸라기 더미 위에서 덩치 큰 사내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김진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내는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어 보일 만큼 거대한 체구를 가졌는데
머리는 헝클어진 새둥지 같았고 옷은 여기저기 기워 입어 남루하기 짝이 없었으며 입가에는 침 자국이 허옇게 말라붙어 있어 누가 봐도 모자라 보이는 행색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내 곁을 지나가며 혀를 차거나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지만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김진사의 마음을 잡아 끌었습니다. 김진사가 그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자 눈치 빠른 거강군 하나가 다가와 비웃는 말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저 녀석을 보시는 겁니까? 저놈은 이름이 돌쇠라는데 덩치만 컸지 머리가 둔하고 먹기는 소처럼 먹어대서 아무도 안 데려가는 골칫덩거리입니다요. 거강군의 말에 김진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왠지 모르게 저 사내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의 몸값은 얼마나 하오? 거강군은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몸값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밥만 배불리 먹여주면 된다고 하는데 워낙 많이 먹어대니 밥값이 무서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요. 그래도 명색이 머슴이니 헐값에라도 팔아치워야 하는데 선비님이 데려가시려면 단돈 5냥에 드리지요. 김진사는 5냥이라는 말에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품속의 쌈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내 가진 것이라고는 이 3냥뿐인데 이것으로는 안 되겠소. 김진사가 엽전 새잎을 내밀자 거강군은 인상을 찌푸리며 투덜거렸지만 저런 밥벌레를 계속 데리고 있어 봤자 식량만 축낸다는 계산이 섰는지 이내 표정을 바꾸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에이, 오늘 공쳤다 생각하고 그냥 그 돈에 넘기리다. 대신 무르기는 절대 없소. 저놈이 밥을 소째로 먹어치워도 나중에 와서 딴소리하기 없기요. 그렇게 거래는 순식간에 성사되었고 김진사는 단돈 3냥에 덩치 큰 사내 돌쇠를 식구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거강군이 발로 툭툭 차서 깨우자 돌쇠는 그제야 부스스한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돌쇠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앉아있을 때는 몰랐던 거대한 그림자가 김진사를 덮쳤는데 마치 산 하나가 우뚝 솟은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으나 그 눈망울만은 소처럼 순하고 멍해 보여 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부터 이분이 내 주인님이시다. 따라가거라. 거강군의 말에 돌쇠는 멀뚱히 김진사를 내려다보더니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내 밥 주나요 하고 우물거리는 소리로 첫마디를 뱉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어수룩한 모습에 실소를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 밥은 굶기지 않으마 가자꾸나 하며 앞장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꽤나 멀었는데 김진사가 앞서 걷고 돌쇠가 그 뒤를 쿵쿵거리며 따라오니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기이한 광경에 가던 길을 멈추고 쳐다보았습니다. 호리호리하고 늙은 선비 뒤에 곰 같은 사내가 터덜터덜 따라오는 모습은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길을 걷다가도 날아가는 나비를 쳐다보느라 멈춰 서기도 하고 길가에 핀 민들레 홀씨를 훅 불어날리며 헤헤거리는 등 덩치에 맞지 않게 아이 같은 행동을 일삼아 김진사가 몇 번이고 멈춰서 기다려 주어야 했습니다. 김진사는 그런 돌쇠를 보며 내가 과연 잘한 일일까? 저리 모자란 친구가 험한 상월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뒤돌아볼 때마다 돌쇠가 묵묵히 그러나 끈질기게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는데 느티나무 아래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가 데려온 거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진사 양반 저 뒤에 따라오는 곰 같은 작자는 누구요? 설마 머슴이라고 데려온 거요? 이웃집 박서방이 짓궂게 묻자 김진사는 헛기침을 하며 점잖게 대답했습니다. 허허, 오늘 장터에서 데려온 돌쇠라는 아이네. 힘이 장사라 집안일에 큰 도움이 될 걸세. 그러자 옆에 있던 촌부들이
킥킥거리며 수근거렸습니다. 힘은 좋아 보이나 눈빛이 영 흐리멍덩한 게 일이나 제대로 하겠소. 밥이나 축내지 않으면 다행이겠구먼. 진사 양반이 사람 볼 줄 몰라 저런 바보를 떠안았네 그려.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들었지만 김진사는 애써 미소를 잃지 않고 돌쇠의 등을 토닥이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돌쇠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웃는지 욕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배가 고픈지 배를 문지르며 하품만 크게 할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진사는 부엌으로 들어가 쌀독을 열었는데 쌀이 얼마 남지 않아 걱정이 되었지만 오늘 처음 온 식구를 굶길 수는 없다는 생각에 남은 쌀을 몽땅 털어 밥을 지었습니다. 아궁기에 불을 지피는 것도 김진사의 몫이었고 밥상을 차리는 것도 김진사의 몫이었는데 돌쇠는 마루 끝에 걸터앉아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고 있을 뿐 거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야, 밥 먹자. 김진사가 고봉으로 담은 밥그릇과 김치 한 보시기를 내놓자 돌쇠의 눈이 번쩍 뜨이며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손으로 밥을 움켜쥐다시피 하며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 넣었는데 그 먹는 속도와 양이 실로 엄청나서 김진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밥 한 그릇을 비운 돌쇠는 아쉬운 듯 빈 그릇을 혀로 핥으며 김진사를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이 마치 더 없습니까? 라고 묻는 듯하여 김진사는 난감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어허, 오늘은 쌀이 떨어져 더 줄 것이 없구나. 내일 날이 밝으면 어떻게든 구해볼 테니 오늘은 참고 자거라. 김진사의 말에 돌쇠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물 한 바가지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배가 부르자마자 졸음이 쏟아지는지 돌쇠는 행랑채 방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마루 한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버렸는데 눕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하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집안을 울렸습니다. 드르렁컹 드르렁 낡은 집의 기둥이 흔들릴 정도로 요란한 코골이 소리에 김진사는 귀를 막아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텅 비어있던 집안에 사람의 옹기와 소리가 가득 차니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산골짜기의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떨게 했지만 마루에서 들려오는 저 우렁찬 숨소리가 마치 든든한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진사는 안방에 들어가 호롱불을 켜고 책을 펼쳤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문 밖의 돌쇠에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3냥이나 주고 데려온 저 아이가 과연 제 밥값을 할 수 있을까? 마을 사람들 말처럼 내가 헛돈을 쓴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피어오르기도 했지만 김진사는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인연이라 믿는 그는 비록 모자라고 둔해 보이는 돌쇠지만 분명히 자신에게 온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혹여 돌쇠가 추위에 떨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장롱에서 낡았지만 두툼한 솜이불 하나를 꺼내들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마루 위 새우잠을 자고 있는 거대한 사내의 등 위로 김진사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이불이 닿자 돌쇠는 잠결에도 기분이 좋은지 하고 웅걸거리며 이불을 끌어당겨 덮었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어린아이 같아 김진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잘 자거라.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 김진사는 나지막이 속삭이고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습니다. 3냥이라는 돈은 그에게 전 재산이었지만 이제 그 3냥은 마루에서 코를 골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 그의 곁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살림에 입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은 큰 부담이었지만 김진사는 왠지 모를 든든함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창밖에는 늦가을 억새들이 바람에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소쩍새 우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우고 있었지만 김진사의 집은 돌쇠의 코골이 소리 덕분에 더 이상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는데 밖이 소란스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돌쇠가 밤사이에 도망이라도 간 것은 아닌가? 덜컥 겁이 난 김진사는 문을 박차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으니 돌쇠가 도망을 가기는커녕 마당 한가운데 쪼그리고 앉아 멍하니 개미떼가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야, 일찍 일어났구나. 김진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을 건네자 돌쇠는 해맑게 웃으며 개미 밥 먹으러 가나 봐요 하고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김진사는 그 순진무구한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며 오늘부터 이 덩치 큰 아이와 함께할 하루하루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그를 바보라 부르든 이제 돌쇠는 김진사의 하나뿐인 식구였습니다. 그렇게 돌쇠와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는데 돌쇠는 정말로 밥 먹고 자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진사가 마당 좀 쓸어라 하고 빗자루를 쥐어주면 빗자루를 거꾸로 잡고 흙장난을 치기 일쑤였고 장작 좀 패거라 하면 도끼를 들고 나무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쓰다듬으며 말을 걸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일을 하러 지나가다가 담장 너머로 그런 돌쇠의 모습을 보며 찌릿찌릿 진사 양반이 늙어서 노망이 났지 저런 상전 같은 머슴을 들이고 고생을 사서 하네 하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화를 내거나 채근하지 않고 돌쇠가 하는 양을 묵묵히 지켜보며 차근차근 일을 가르치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행동이 굼뜨긴 했지만 돌쇠에게는 누구에게도 없는 맑은 눈빛이 있었기에 김진사는 그를 믿고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쇠가 뒷산에서 땔감을 해오겠다며 지게를 지고 나갔다가 해가 지도록 돌아오지 않아 김진사의 애를 태우는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의 집 뒷뜰에는 수백 년 된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그 나무는 마을의 역사와 함께해 온 터줏대감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해마다 늦가을이 되면 주황색으로 잘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마치 등불을 켠 듯한 장관을 연출하곤 했고 그 감맛이 어찌나 달고 찰진지 임금님 진상품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김진사는 비록 살림은 궁핍하여 끼니를 걱정할 처지였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감나무와 집터만큼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마당을 뒹굴 때면 김진사는 마루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며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곤 했고 그 나무는 김진사에게 있어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가문의 긍지이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사 호사다마라 하였듯이 그 아름다운 감나무와 명당 자리에 위치한 집터는 늘 남들의 부러움과 시기를 동시에 사고 있었으니 언젠가는 사단이 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건너편 기와가 번쩍거리는 으리으리한 집에는 최부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논밭이 수천 평에 이르고 곳간에는 곡식이 썩어날 정도로 부유했지만 그 욕심은 밑 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는 위인이었습니다. 최부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디서 재물을 불릴까 궁리하는 것이 일과였고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쳐서 땅을 빼앗는 악덕지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낡고 허름하지만 명당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김진사의 집이 늘 눈의 가시처럼 거슬렸고 특히 뒷뜰의 감나무 밭을 밀어버리고 그곳에 자신의 모эт자리를 쓰거나 별당을 지으면 자손만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는 풍수쟁이의 말을 들은 후로는 더욱더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집을 팔라고 회유하고 협박도 해보았으나 대쪽 같은 성품의 김진사가 요지부동이자 속으로 시커먼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화롭던 김진사의 집 대문이 쾅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리며 최 부자의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주인 허락도 없이 마당으로 들어와 흙발로 여기저기를 짓밟으며 위세당당하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평소 조용하던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방 안에서 책을 읽던 김진사는 난데없는 소란에 놀라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마당에는 험상궂은 하인들이 서 있고 그 뒤로 비단옷을 입고 곰방대를 문최 부자가 느릿느릿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거만한 표정으로 집안을 휘둘러보며 혀를 쯧쯧 찼는데 마치 다 쓰러져가는 흉가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점잖게 꾸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이리 함부로 들어오다니 예법을 모르는가. 하지만 최 부자는 김진사의 말은 들은 채도 않고 콧방귀를 뀌며 마루 끝에 털썩 걸터 앉았습니다. 어허 진사 양반, 예법 따질 처지가 아닐 텐데 내 오늘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네 부친께서 살아생전에 나에게 진 빚을 받으러 왔네. 최 부자의 뜬금없는 말에 김진사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는데 평생 남에게 돈 한 푼 빌린 적 없이 청렴하게 사시다. 돌아가신 아버님을 모욕하는 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당치도 않는 소리인가. 내 아버님은 평생 빚이라고는 모르고 사신 분일세.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게야. 김진사가 호통을 치자 최 부자는 품속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김진사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증자가 떡하니 있는데 오리발을 내밀 셈인가. 자네 부친이 30년 전 흉년이 들었을 때 나에게 쌀 100가마니 값을 빌려갔다는 차용증일세. 그동안은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참아왔지만 이제는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때가 되었어.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 들었는데 거기에는 분명 아버지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으나 글씨체는 낯설었고 도장 또한 희미하여 진위 여부를 가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이라면 김진사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라 정확한 사정을 알 길은 없었고 눈앞에 들이밀어진 문서 앞에서 그는 눈앞이 캄캄해질 뿐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네. 아버님이 이런 큰 돈을 빌리셨을 리가 없어. 분명 뭔가 착오가 있는 게야. 김진사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최 부자는 표정을 싹 바꾸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차고관에 가서 시비를 가려볼까. 지금 당장 원금과 이자를 합쳐 돈 1000냥을 갚든지 아니면 정갚을 능력이 없으면 이 집이라도 내놓으란 말일세. 내 자네 사정을 봐서 집터와 감나무 밭으로 빚을 탕감해줄 의향은 있으니 잘 생각해보게. 최 부자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빚을 핑계로 집을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지만 당장 갚을 돈이 없는 김진사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시각 마당 한 구석에서는 돌쇠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아궁이 옆에 쭈그리고 앉아 군고구마를 까먹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재가 묻은 손으로 뜨거운 고구마를 호호 불어가며 입안 가득 밀어넣고 목이 메이면 옆에 있는 물동이의 물을 벌컥벌컥 마셔대는데 그 모습이 심각한 집안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기가 차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런 돌쇠를 흘겨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으쯧 빚더미에 앉은 주제에 머슴은 무슨 머슴. 저런 미련한 곰탱이를 밥 먹여 살릴 돈 있으면 빚이나 갚지 그래. 아주 꼴값들을 떨고 있구먼. 하인들도 덩달아 킬킬거리며 돌쇠에게 돌멩이를 툭 던졌는데 돌쇠는 돌멩이가 어깨에 맞았음에도 아픈 기색 하나 없이 그저 멍한 눈으로 그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고구마 껍질을 벗기는데 열중할 뿐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그런 돌쇠가 안쓰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여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 닷새의 시간을 주지. 그 안에 돈을 가져오든 집 문서를 내놓든 결정하게. 만약 그때까지도 버틴다면 관아의 힘을 빌려서라도 집을 비우게 할 테니 그리 알게. 최 부자는 마지막 통첩을 날리고는 하인들을 이끌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김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억울함과 분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선비가 돈과 권세를 쥔 최 부자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탄식을 내뱉었는데 푸른 가을 하늘이 야속하게도 너무나 맑고 높아 그의 비참한 처지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마루 기둥을 붙잡고 망년자실에 있는 김진사의 곁으로 어느새 고구마를 다 먹은 돌쇠가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주인님, 고구마. 맛있어요. 하나 드실래요? 돌쇠는 숯검댕이 묻은 손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 반쪽을 내밀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며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집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고구마나 권하는 저 어수룩함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아무런 근심 없이 사는 돌쇠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아니다 돌쇠야, 너나 많이 먹거라. 나는 생각이 없다. 김진사는 힘없이 손을 저으며 거절했지만 돌쇠는 막무가내로 고구마를 김진사의 손에 쥐어주고는 희죽 웃으며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 엉덩이를 긁적거렸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김진사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지만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무게는 그 온기로 녹이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차가웠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는데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도 정자나무 아래 모인 노인들도 모두 김진사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천벌을 받을 최 부자놈 없는 빚을 만들어내서 남의 집을 뺏으려 하다니. 사람들은 분개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최 부자에게 대항할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의 뒷배에는 관아의 이방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마을 촌장인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김진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이자 지혜로운 분으로 평소 김진사를 아끼고 존경해 오던 터라 이번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살인문을 들어서는 박노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세월의 무게와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김진사는 황급히 마루로 내려와 촌장님을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누추한 곳에 어인 걸음이십니까? 촌장은 김진사의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사 양반 내 소문을 듣고 달려왔네. 최 부자가 빈 문서를 들고 왔다지. 김진사는 고개를 떨구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촌장은 한숨을 푹 쉬며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은밀하게 일러주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네. 얼마 전부터 최 부자가 읍내 관아 이방과 자주 술자리를 갔더니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었던 게야. 그 문서는 10중 8구 위조된 것일세. 이방놈이 글씨 흉내를 잘 낸다더니 둘이 짜고 가짜 문서를 만들어낸 것이 분명해. 촌장의 말에 김진사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위조라니요. 관아의 관리가 어찌 그런 파렴치한 짓을. 순진한 김진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촌장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렇네.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세상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관에 호소해봤자 사또는 이방의 말만 들을 것이고 자네는 꼼짝없이 집을 뺏기고 옥살이까지 할 수도 있어. 촌장의 말은 김진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억울함을 밝힐 길이
막막하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조상님께 물려받은 이 집을 눈뜨고 코 베이듯 뺏겨야만 합니까? 김진사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떨렸습니다. 촌장은 안타까운 듯 김진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일단은 몸을 피하는 것이 상책일 수도 있네. 하지만 자네 성정에 그럴 리 만무하니 부디 닷새 동안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비책을 찾아보게. 내 마을 사람들과 의논하여 도울 방도가 있는지 찾아보겠네. 촌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고 김진사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악귀들의 비웃음처럼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는 호롱불 아래 앉아 아버지가 남기신 서책들을 어루만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책 속에 성현들의 말씀이 가득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탐관오리와 악덕지주의 횡포를 막아낼 방법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하던 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었던가. 김진사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회의하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으드득 으드득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진사가 놀라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건넌방에서 자고 있는 돌쇠의 이가는 소리였습니다. 태평하게 잠만 자는 돌쇠가 야속하기도 했지만 저 순진한 것이 며칠 뒤면 집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방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에 가려진 달이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뒤뜰의 감나무 가지는 앙상한 팔을 벌려 하늘을 향해 절규하는 듯했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못나서 집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김진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안 곳곳에 어린 추억들과 손때 묻은 물건들이 눈에 밟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진사가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보니 돌쇠가 잠결에 목이 마른지 마루로 나와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돌쇠의 거대한 등판은 든든해 보였지만 지금의 김진사에게는 그저 짐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고 돌아가던 돌쇠가 문득 멈춰서서 김진사가 있는 쪽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이라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평소의 흐리멍덩한 눈빛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진 것은 김진사의 착각이었을까요? 돌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김진사는 헛것을 보았나 싶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돌쇠의 눈에서 스쳐 지나간 기이한 광채가 김진사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맹수의 눈빛처럼 서늘하면서도 위험 있는 그 눈빛. 김진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쓸데없는 생각이라 치부하며 다시 시름에 잠겼습니다. 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양이구나. 저 바보 녀석에게서 무엇을 기대한단 말인가. 김진사는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억울함과 공포로 인해 잠은 오지 않고 심장만 쿵쿵거릴 뿐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운명의 날 닷새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고 김진사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촛불처럼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며 뒤뜰의 감나무 가지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툭투둑. 늦가을까지 매달려 있던 홍시 몇 개가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김진사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한 처량한 소리였습니다. 최 부자의 탐욕은 이미 김진사의 집 담장을 넘어 목을 조여오고 있었고 늙은 촌장의 경고대로 관아의 권력까지 개입된 이 싸움은 애초부터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삼량에 사온 그 바보 같은 머슴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 돌쇠가 누워있는 건넌방에서는 코골이 소리 대신 나지막하고 규칙적인 호흡 소리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돌쇠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응시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다녀간 뒤로 닷새라는 시간은 야속하게도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는데 김진사의 집에는 하루하루 짙은 먹구름이 들이우는 듯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대문을 바라보며 오늘은 또 어떤 험한 꼴을 당할까 가슴을 졸여야 했고, 밤이면 바람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서슬 퍼런 채 부자의 위세에 눌려 감히 나서서 도와줄 엄두는 내지 못한 채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혹여나 조상님께 물려받은 이 집이 자신에 대해서 끝날까봐 식음을 전폐하고 마루에 앉아 한숨만 내쉬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고목이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처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모르는 돌쇠는 여전히 때가 되면 밥을 달라고 보채고 밥을 먹고 나면 양지 바른 곳을 찾아 꾸벅꾸벅 조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으니 김진사의 속은 더욱 타들어만 갔습니다. 약속한 닷새 중 사흘째 되던 날 우려했던 일이 기어이 터지고 말았는데 대낮부터 최 부자의 하인들이 몽둥이와 괭이를 들고 떼지어 몰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대문을 발로 걷어차 부술듯이 들어와서는 마당에 놓인 장독대를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와장창 쩌장그랑타 하는 소리와 함께 수십 년 묵은 간장독과 된장독이 깨지며 검붉은 작물이 마당을 흥건하게 적셨고 고소하고 짭조름해야 할 장 냄새가 비릿한 피 냄새처럼 역하게 진동했습니다. 김진사는 맨발로 뛰어나와 하인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이보게들 아직 기한이 남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이러는가, 제발 멈추어 주게. 그러나 피도 눈물도 없는 하인들은 김진사를 거칠게 밀쳐내며 비웃었습니다. 원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집문서를 내놓지 않고 버티니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오. 억울하면 지금이라도 돈을 갚으시던가. 하인들의 횡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집 둘레를 감싸고 있는 돌담으로 향했는데 그 돌담은 김진사의 할아버지가 손수돌을 날라 쌓으신 것으로 집안의 역사와 정기가 서린 곳이었습니다. 괭이를 든 장정들이 담벼락을 찍어내리고 발로 쿵쿵 걷어차자 견고해 보이던 돌담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돌덩이들이 우르르 쏟아지는 소리는 마치 김진사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무너진 담장 앞에서 울부짖었지만 힘없는 늙은 선비의 목소리는 폭력 앞에서는 메아리 없는 외침일 뿐이었습니다. 그 난리통에 돌쇠는 어디 갔나 찾아보니 겁을 먹었는지 장작더미 뒤에 숨어서 머리만 받고 덜덜 떨고 있는 꼴이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그 모습을 보고 왈칵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덩치만 컸지 겁쟁이의 바보인 저 녀석을 믿고 의지하려 했던 내가 어리석었지.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하인들은 내일은 지붕을 뜯어내러 올 테니 그리 알아라 라는 섬뜩한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마당에는 깨진 독조각과 흘러내린 된장, 무너진 돌담의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붉은 노을이 마당을 비추자 참혹한 광경은 더욱 처참하게 드러났습니다. 김진사는 멍하니 주저앉아 넋을 잃고 있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깨진 독조각이라도 치우려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장작더미 뒤에 숨어있던 돌쇠가 슬그머니 기어나와 눈치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주인님, 저 사람들 갔어요. 무서웠어요. 돌쇠가 울상을 지으며 말하자 김진사는 화를 낼 기운도 없어 그저 힘없는 손짓으로 들어가 자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래 무서웠겠지. 너는 아무 잘못 없다. 내가 못난 탓이니 들어가서 밥이나 먹거라. 그날 밤 김진사는 한숨도 잘 수 없었는데 무너진 담장 사이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이 뼛속까지 시리게 했거니와 내일이면 지붕마저 뜯겨나갈 것이라는 공포가 목을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에 눈물조차 말라버린 김진사는 캄캄한 방 안에 앉아 차라리 오늘 밤에 이 목숨이 다하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밖에서는 으스스한 바람소리가 문풍지를 울리고 멀리서 들개 짖는 소리가 들려와 밤의 정막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 삼경이 지날 무렵 밖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스윽쿵, 스윽쿵. 무언가 무거운 물체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는데 둔탁하면서도 규칙적인 그 소리는 바람 소리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도둑이 들었나 아니면 최 부자가 보낸 자객인가 싶어 김진사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는데 김진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너진 담장 앞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돌쇠였습니다. 그런데 낮에 보았던 그 어수룩하고 굼뜬 돌쇠가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성인 남자 2명이서도 들기 힘든 거대한 바위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더니 마치 깃털을 다루듯 가볍게 제자리에 맞추어 넣고 있었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친 숨소리 하나 내지 않으며 돌쇠는 무너진 담장을 하나하나 복원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했고 손놀림은 장인보다 더 정교했습니다. 김진사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아 입을 틀어막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돌쇠란 말인가? 낮에는 돌멩이 하나에도 엄살을 피우던 녀석이 더욱 놀라운 것은 돌쇠의 눈빛이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그의 눈은 낮에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혹은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처럼 날카롭고 깊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담장을 다 쌓은 뒤 흙먼지를 툭툭 털어내고는 잠시 허리를 펴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그 기세가 태산처럼 웅장하여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부스럭하고 낙엽 밟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산짐승이거나 지나가는 바람 소리였을 터인데 돌쇠는 번개같이 고개를 돌리더니 발치에 있던 작은 자갈돌을 집어 어둠 속으로 휙 던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꽤 먼 곳에 있던 나무 줄기가 흔들리며 나무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돌팔매질이 아니라 고도의 무공을 익힌 자만이 할 수 있는 암기 투척과도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삼량에 사온 바보 머슴이 실은 엄청난 무공을 숨긴 고수였다니 이는 꿈에서도 상상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돌쇠는 주위를 경계하듯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터덜터덜 걸음걸이로 바뀌더니 행랑채로 사라졌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잠시 후 익숙한 코골이 소리가 드르렁 드르렁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도대체 저 사내는 누구란 말인가? 왜 저런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바보 행세를 하며 내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아무도 모르게 밤에만 본색을 드러내어 무너진 담장을 고쳐놓은 것일까? 수만 가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돌쇠가 평범한 머슴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밤새 귀신이 곡할 노릇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처참하게 무너져 있던 김진사 댁담장이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멀끔하게, 아니 예전보다 더 튼튼하고 반듯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눈을 비비며 다시 쳐다보았고
소문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조화속인가? 어제 분명 최 부자네 하인들이 다 때려 부수지 않았던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김진사를 쳐다보았지만 김진사 또한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아마도 조상님들이 도와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김진사는 그렇게 둘러댔지만 곁눈질로 마당 한 구석에서 하품을 쩍쩍하며 빗자루질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 돌쇠를 훔쳐보았습니다. 돌쇠는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눈부신지 눈을 찡그리며 주인님 배고파요, 밥 줘요 하고 칭걸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에이구 저 곰 같은 녀석은 담장이 무너졌다가 다시 솟아나도 밥 타령이네 하고 비웃었지만 김진사의 눈에는 돌쇠가 더 이상 바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언뜻 보이는 단단한 목덜미와 빗자루를 쥔 투박하지만 억센 손마디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김진사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냐 밥 줄 테니 어서 마당이나 마저 쓸 거라. 그러자 돌쇠는 헤헤 웃으며 다시 엉성한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필시 무슨 사연이 있어 신분을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내 모른 척 해주는 것이 도리일 터. 김진사의 가슴속에는 불안감 대신 알 수 없는 든든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 부자의 하인들이 지붕을 뜯어내겠다며 다시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어제 박살을 내놓았던 담장이 새로 지은 성벽처럼 단단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귀신이 붙었나? 하인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고 대문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최 부자 또한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최 부자는 이내 도끼를 품고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수작이냐, 당장 들어가서 저 흉물스러운 집을 부숴버려라. 이번엔 기둥뿌리를 뽑아버려. 최 부자의 호통에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다시 담장을 넘으려 할 때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장작을 패고 있던 돌쇠가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굵은 통나무가 단번에 두 조각이 나면서 양쪽으로 튀어나갔는데 그 파편 하나가 담을 넘으려던 하인의 발치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하인은 아악감 하고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고 돌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콧물을 훌쩍이며 다시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고, 나무가 왜 이리 딱딱해, 손 아파. 돌쇠가 투덜거리며 멍청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지만 그 모습을 본 하인들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고 위력적인 도끼질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마루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돌쇠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집을 지키려 하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은 겁에 질려 최 부자 뒤로 숨었고 최 부자는 씩씩거리며 돌쇠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미련한 놈이 실수로 그런 것이니 겁먹지 마라. 내일 관아의 포졸들을 데리고 와서 아주 끝장을 내주마. 최 부자는 분노에 차서 돌아갔지만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다시 마을을 덮었을 때 김진사는 조용히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이리 와서 앉거라. 돌쇠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김진사는 돌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찌하여 내 집에 들어와 이런 고초를 겪으면서도 떠나지 않는 것이냐? 돌쇠는 잠시 눈동자가 흔들리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헤헤, 저는 돌쇠인데요. 주인님이 밥 주시니까 여기 있죠. 밥 더 주시면 안 돼요.
김진사는 돌쇠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속으로 혀를 내둘렀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입을 열 날이 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최 부자가 포졸들까지 끌고 온다면 그때는 돌쇠도 더 이상 정체를 숨길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김진사는 잠든 돌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결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최 부자가 관아의 힘을 빌려 들이닥친다면 힘없는 선비인 자신은 막을 길이 없겠지만 저 신비한 산에 돌쇠가 있다면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아주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놓인 깨진 독들 사이로 차가운 달빛이 흐르고 고요한 가운데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밤이었습니다. 돌쇠의 방에서는 여전히 우렁찬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지만 김진색에는 그 소리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북소리처럼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진정한 싸움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마을 어귀에서부터 들려오는 요란한 징소리와 북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는데 이는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를 재촉하는 소리처럼 김진사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김진사는 퀭한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마당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뒤뜰에 감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집안 구석구석을 눈에 담으며 조상님들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불효자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터전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으니 저승에 가서도 면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바람에 흩어져 허공으로 사라졌고 마당을 쓸던 빗자루 소리마저 뚝 끊긴 채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삼지창을 든 포졸들이 양옆으로 도열하더니 그 사이로 가마를 탄 이방과 거드름을 피우는 최 부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방은 관아의 행정을 담당하는 아전이었지만 사또의 눈과 귀를 막고 마을의 실권을 쥐고 흔드는 탐관오리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애헴하고 헛기침을 하더니 거만한 눈빛으로 김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죄인 김진사는 듣거라 빚을 갚지 않고 선량한 이웃을 기만하였으니 국법에 따라 가산을 몰수하고 옥에 가두어 죄를 물을 것이다. 여봐라, 당장 저 자를 끌어내고 집안의 물건들을 드러내라. 이방의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김진사의 팔을 낚아채고 세간사리를 마당으로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쇼 이방 어른, 내 억울하오. 저 문서는 조작된 것이오. 제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오. 김진사가 울부짖으며 이방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이방은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양 발길질을 해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작관아의 도장이 찍힌 문서가 조작이라니 내 놈이 살고 싶지 않은 개로구나. 곤장을 쳐서 그 입을 다물게 하라. 최 부자는 옆에서 부채를 살랑거리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진사 양반 좋게 말할 때 나갔으면 이런 험한 꼴은 안 당했을 것 아닌가. 쯧쯧쯧, 자네가 자초한 일일세.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를 뿐 새옷을 퍼런 관아의 위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김진사의 갓이 벗겨지고 도포자락이 흙투성이가 되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 쌓아놓은 장작더미 위에서 묵직하고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시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기묘한 힘이 있어 소란스럽던 마당을 순식간에 침묵으로 물들였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던 포졸들도 김진사를 끌고 가던 하인들도
거드름을 피우던 이방과 최 부자도 모두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바보 돌쇠가 아니었습니다. 굽어있던 허리는 잣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멍하던 눈빛은 거치고 형형한 안광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으며 손에는 빗자루 대신 굵은 장작 개비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천하명검처럼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내 내놈에운 뭐냐? 감히 관아의 공무를 방해하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은 개냐? 이방이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돌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묵직한 기운이 실려 마당에 흙먼지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돌쇠는 김진사를 붙잡고 있던 포졸들 앞으로 다가가더니 나지막이 그러나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 더러운 손을 놓아라. 포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기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김진사를 놓아주었습니다. 돌쇠는 김진사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 뒤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주인님, 많이 놀라셨죠? 이제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김진사는 돌쇠의 표정과 말투가 완전히 바뀐 것을 보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다시 몸을 돌려 이방과 최 부자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최 부자는 돌쇠의 기세에 눌려 흠칫 놀랐지만 이내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놈이 어디서 행패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포박해라. 포졸들이 주춤거리며 달려들려 하자 돌쇠는 들고 있던 장작을 바닥에 쿵 하고 내리찍었습니다. 그러자 땅이 울리며 포졸들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돌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이방의 코앞에 들이밀었는데 그것은 낡은 차용증이 아니라 최 부자가 들고 왔던 빈 문서였습니다. 언제 빼앗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전광석화 같은 솜씨였습니다. 돌쇠는 문서를 쫙 펼쳐들고 차분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그대는 글을 읽을 줄 아는가? 이 문서의 먹물을 보라. 30년 전에 쓴 글씨라기엔 먹빛이 너무나 선명하고 기름지다. 그리고 이 종이는 근래에 읍내 지물포에서 들여온 개량된 한지가 아닌가. 이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돌쇠의 지적은 너무나 정확하고 예리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더욱이 여기 찍힌 도장을 보라. 인주의 성분이 30년 전에는 쓰이지 않던 것이다. 또한 문서의 필체는 돌아가신 김진사님의 붙인 필체가 아니라 바로 내놈 이방이 평소 관아 장부에 쓰던 필체와 똑같다. 내 이미 며칠 전 밤에 관에 잠입하여 장부를 확인하고 필적을 대조해 보았느니라. 돌쇠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밤에 몰래 관에 들어가 장부를 확인했다니 이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 부자는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고 이방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체가 뭐냐? 일개 머슴 주제에 어찌 감히. 돌쇠는 비웃음을 날리며 품속 깊은 곳에서 잡고 검은 패 하나를 꺼내어 높이 쳐들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 패에는 용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을 본 이방은 눈이 튀어나올 듯 놀라며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상장군, 샹장준 마파의 아니 호패가 아닌가. 그것은 단순한 마패가 아니라 왕의 친위대장이자 무관의 최고위직인 상장군만이 지닐 수 있는 신분증이었습니다. 돌쇠 아니 그는 과거 북방의 오랑캐를 토벌하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했던 전설적인 무장 강장군이었던 것입니다. 간신들의 모함으로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묻혀 살던 그가 우연히 김진사의 인품에 감동하여 머슴으로 가장하고 숨어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비록 지금은 야인으로 살아가나 탐관오리가 백성을 수탈하고
악덕지주가 양민을 괴롭히는 꼴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구나. 강장군 안이 돌쇠의 호통소리가 벽력같이 떨어지자 마당에 있던 모든 포졸들이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장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포졸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자 최 부자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뒷걸음질을 쳤지만 돌쇠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 내 죄는 네가 알렸다. 없는 빚을 만들어 남의 집을 빼앗으려 하고 관아와 결탁하여 국법을 어지럽혔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는다. 내 당장 내 놈을 묶어 한양의금부로 압송할 수도 있으나 김진사님의 덕을 봐서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당장 마을을 떠나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 알겠느냐? 최 부자는 혼비백산하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대문 밖으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방과 포졸들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를 연발하며 꽁지 빠지게 도망쳤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성난 호랑이 앞에 토끼떼와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은 텅 비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고요는 아침의 무거운 침묵과는 다른 폭풍이 지나간 뒤에 맑고 평온한 고요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와, 치 하는 함성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돌쇠가 장군님이었다니 우리 마을에 장군님이 살고 계셨어. 사람들은 돌쇠를 애워싸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김진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장군님을 몰라 뵙고 하대하였으니 이 죄를 어찌 갚으리까. 하지만 돌쇠는 얼른 김진사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표정은 다시 순박한 청년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주인님 어찌 이러십니까? 저는 그저 밥 많이 먹는 머슴 돌쇠일 뿐입니다. 삼냥의 저를 사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시고 추운 겨울밤에 이불을 덮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게는 장군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보다 주인님의 따뜻한 마음씨가 더 귀한 것입니다. 돌쇠의 겸손하고 진심 어린 말에 김진사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흩어진 세간살이를 다시 제자리에 옮겨놓고 깨진 장독을 치우며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집에 가서 막걸리를 가져오고 누군가는 전을 부쳐오며 김진사의 집 마당은 순식간에 마을 잔치판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가 도망가면서 흘리고 간 비단 신발을 보며 사람들은 깔깔대고 웃었고 억울하게 당하기만 했던 지난날의 소름을 막걸리 한 사발에 씻어내렸습니다. 돌쇠는 사람들 틈에 섞여 막걸리를 들이키며 호탕하게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뒷산의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정도였습니다. 김진사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삼냥으로 산 것은 머슴이 아니라 하늘이 보내준 수호신이었음을.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높은 벼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힘을 쓰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붉은 노을이 김진사의 집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무너졌던 담장은 돌쇠의 손에 의해 더욱 견고하게 쌓아 올려졌고 뒤뜰의 감나무는 저녁 바람에 가지를 흔들며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지나갔고 악한 자들은 물러갔으며 의로운 자가 승리하는 통쾌한 결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군이라는 신분이 밝혀진 돌쇠가 과연 이 작은 시골 마을에 계속 머물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나라의 부름을 받아 떠나야 할지 그리고 김진사와의 인연은 어떻게 이어질지
아직 남은 이야기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김진사와 돌소의 두 사람만이 마루에 남아 달을 쳐다보았습니다. 돌소야, 이제 어찌할 셈이냐 내 신분이 드러났으니 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김진사가 걱정스럽게 묻자 돌쇠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방놈은 제 약점을 잡혔으니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돌쇠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진사의 낡은 기와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전쟁터의 피 냄새보다는 주인님이 끓여주시는 된장국 냄새가 훨씬 좋거든요. 저 계속 밥 주실 거죠? 돌쇠의 엉뚱한 말에 김진사는 허허 이 녀석 쌀독이 바닥날 때까지 먹여주마 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가을밤의 풀벌레 소리가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가장 긴 하루가 저물고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김진사의 집에는 따뜻한 황연지가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사건이 지나가고 김진사의 집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는 예전에 적막하고 쓸쓸했던 침묵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게 갠 하늘처럼 투명하고 평온한 고요였으며 집안 곳곳에는 전에 없던 활기와 따스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와 탐관오리 이방이 물러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읍내까지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의 낡은 집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다 쓰러져가는 흉가라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집을 마치 신성한 사당이라도 되는 양경외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지나갔습니다. 무너졌던 담장은 돌쇠의 손길로 인해 성벽처럼 단단하게 다시 세워졌고 마당은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하게 쓸려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정화해주는 듯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 깊숙이 들어오면 김진사는 마루에 나와 앉아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끼니 걱정에 한숨부터 나왔을 시간이지만 이제는 마음이 넉넉해져서인지 마당을 오가는 참새들조차 반가운 식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거나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는데 그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바보 같은 어수룩함보다는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기운이 풍겨 나왔습니다. 물론 돌쇠는 여전히 김진사 앞에서는 헤헤거리며 웃고 밥을 고봉으로 퍼주면 아이처럼 좋아하는 순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깊은 속내와 강인함을 알기에 김진사는 그가 더욱 사랑스럽고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끈끈한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 또한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뀌었는데 그들은 그동안 김진사를 외면하고 최 부자의 횡포를 방관했던 것에 대해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나가보니 이웃집 박서방이 쌀 한 자루를 짊어지고 쭈뼛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진사 어르신, 그동안 제가 눈이 멀어 어르신의 어려움을 모른 척했습니다. 이 쌀은 올해 새로 수확한 햅쌀인데 약소하지만 제 사주의 뜻으로 받아주십시오. 박서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뒤이어 마을 아낙네들이 김치며 밑반찬을 머리에 이고 줄지어 들어왔고 촌장님은 귀한 토종꿀과 약초를 들고 찾아와 김진사의 건강을 염려해 주었습니다. 김진사의 텅 비었던 곳간은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정성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임에도 김진사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의 호의를 처음에는 사양했으나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고맙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들 어려운 살림에 이리 마음을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지. 김진사가 눈시울을 붉히며 인사하자 마을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그리고 장군님. 아니, 돌쇠 덕분에 우리 마을이 그 악독한 최부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으니 저희가 오히려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사람들은 돌쇠를 힐끔거리며 어려워했지만 돌쇠는 그저 씩 웃으며 떡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드름을 피우거나 대접받으려 하지 않고 여전히 마을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날씨는 더욱 매서워졌지만 김진사의 집은 월동 준비로 분주하면서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돌쇠는 산에서 굵은 참나무를 베어와 마당 한쪽에 산더미처럼 장작을 쌓아 놓았는데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로 든든한 광경이었습니다. 또한 문풍지를 새로 바르고 구들장을 손보아 방바닥이 절절 끓게 만들어 놓으니 밖에서 아무리 찬바람이 불어도 방 안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김진사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돌쇠가 깎아준 곶감을 먹으며 책을 읽는 호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돌쇠야, 내 덕분에 내 평생 이렇게 따뜻하고 배부른 겨울은 처음이로구나. 김진사의 칭찬에 돌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주인님이 건강하셔야 저도 밥을 계속 얻어먹지요 하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김진사와 돌쇠는 마루에 작은 상을 펴고 마주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였습니다. 소복소복 눈 쌓이는 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한 밤, 김진사는 문득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돌쇠야, 너는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이 아니었느냐? 어찌하여 그 화려한 벼슬과 명예를 다 버리고 이 상월 구석에서 내 수발이나 들며 사는 것이 좋단 말이냐? 김진사의 질문은 진심 어린 걱정과 의문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술잔을 천천히 비우고는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장군으로 있을 때는 수만 명의 부하가 있었고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지만 단 하루도 다리를 뻗고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죽여야 했고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까 경계해야 했지요. 돌쇠는 다시 술을 한 잔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주인님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삼양어치의 밥을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코를 골며 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요. 칼을 휘두르는 손보다 도끼로 장작을 패서 방을 드는 손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좋습니다. 바보 돌쇠로 살면서 주인님과 함께 늙어가는 것이 제 남은 생의 소원입니다. 돌쇠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어 김진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진사는 아무 말 없이 돌쇠의 거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은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피를 묻혔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생명을 지키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밤새도록 내렸고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온통 은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려 빗자루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돌쇠가 일어나 마당은 물론이고 대문 밖 마을 길까지 환하게 눈을 치워놓은 뒤였습니다. 부지런하기도 하지 이 추운 날 언제 다 치웠느냐? 김진사가 감탄하며 묻자 돌쇠는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와서는 주인님 눈사람 만들었어요. 보실래요? 하고 아이처럼 김진사의 손을 끌었습니다. 뒤뜰로 가보니 감나무 아래에 덩치 큰 눈사람 하나와 홀쭉한 눈사람 하나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건 저고, 이건 주인님이에요. 돌쇠가 해맑게 웃으며 설명하자 김진사는 허허 녀석 참, 내 코가 저렇게 못생겼느냐 하며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지만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난로보다 따뜻하게 주위를 데웠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촌장님이 귀한 손님을 데리고 김진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손님은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였는데
그는 돌쇠 아니 강장군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사는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조정의 간신들이 모두 축출되고 임금님께서 장군님의 억울함을 알고 다시 부르십니다. 부디 한양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나라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그 자리에 있던 마을 사람들과 김진사는 숨을 죽이고 돌쇠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나라에서 부르는데 거역할 수 있을까? 이제 돌쇠는 떠나는 것일까? 모두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김진사 역시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지만 돌쇠의 앞날을 위해 붙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대답은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어사 양반 전하께는 송구하오나 내 뜻을 전해주시오. 강장군은 이미 죽고 없다고 말이오.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밥 많이 먹는 머슴 돌쇠뿐이니 나라를 지키는 일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에게 맡기시라고 하시오. 나는 여기서 지켜야 할 집이 있고 모셔야 할 주인님이 있어. 돌쇠는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사는 몇 번이나 다시 간청했지만 돌쇠의 뜻이 워낙 확고함을 알고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사가 떠나자 김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느냐? 다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인데. 돌쇠는 빗자루를 다시 집어들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부귀영화가 밥 먹여줍니까? 저는 주인님이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배고픈데 저녁은 언제 주실 겁니까? 김진사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냐 오냐, 내 오늘 특별히 쌀밥에 고깃국을 끓여주마. 배가 터지도록 먹어보자꾸나. 김진사는 부엌으로 들어가 솜씨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솥뚜껑이 들썩거리며 구수한 밥 냄새가 퍼져나가고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조절하며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지만 이 작은 집은 세상의 풍파로부터 안전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함께 밥을 먹고 온기를 나누는 이 인연만큼은 영원히 변치 않을 진실임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주고 두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많이 먹거라, 내 식구 돌쇠야. 김진사가 고기 반찬을 돌쇠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자 돌쇠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크게 한 숟가락을 떠서 입안 가득 넣었습니다. 주인님도 많이 드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오물오물 씹는 돌쇠의 볼이 다람쥐처럼 불룩해졌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은 은은하고 따뜻한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흔들렸습니다. 삼냥이라는 헐값에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제 그 가치는 천냥 만냥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천륜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밥을 먹는 돌쇠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했습니다. 외롭던 노년의 삶에 찾아와준 이 커다란 선물. 돌쇠가 있어 그의 남은 생은 결코 쓸쓸하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 식사가 끝나고 돌쇠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그릇들을 챙겨 나갔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와 물소리가 마당의 정막을 기분 좋게 깨뜨렸습니다. 김진사는 방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고 뒤뜰의 감나무 가지 위에는 하얀 눈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더 이상 대문을 잠글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천하장사 돌쇠가 있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이웃정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진 자리에는 평화와 안식만이 남았습니다.
돌쇠가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오자 김진사는 이부자리를 펴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내일은 장날이니 읍내에 나가 맛있는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먹고 오자꾸나. 김진사의 제안에 돌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국밥이요. 곱빼기로 사주실 거죠. 암 그렇고 말고 네가 원한다면 세 그릇이라도 사주마. 두 사람은 소년들처럼 킥킥거리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호롱불을 끄자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은은하게 방을 비추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드르렁 드르렁 하는 돌쇠의 우렁찬 코골이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시끄러워서 잠을 설치게 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김진사는 눈을 감고 편안한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삼양에 산 바보 몸종아니 하늘이 내려준 귀한 아들과 함께하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금 되새기며 그는 깊고 달콤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바람은 잦아들고 눈은 그쳤으며 세상 모든 것이 고요하게 잠든 밤. 김진사의 집 지붕 위로 둥근 달이 떠올라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을 오래도록 비추어 주고 있었습니다. 삼양의 기적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아주 오랫동안 그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따뜻한 이야기로 남았답니다. 상월 마을의 긴 겨울밤도